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정신분열증의 진단적 특징에 대해서 더 살펴보면요. 정신장애의 징후들은 적어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망상에 속하지 않지만 다양한 비상식적 또는 이상한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들은 비상식적인 지각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지만 모호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의 행동은 와해되어 있지는 않지만 흔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공공장소에서 중얼거리는 그런 음성 증상들이 전구기와 잔류기에 흔하게 나타나고 심해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활동적이던 사람이 이전의 일상생활로부터 철수될 수도 있고요. 그러한 행동들은 이 장애의 첫 번째 징후가 되기도 합니다. 정동 증상들과 전체 정동 사파가 정신분열증에서 흔하게 나타나고 활성기의 증상 양상과 동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열 정동 장애와는 구분되는 것으로서 정신분열증의 진단 기준에서는 정동 사파가 없는 중에 망상 또는 환각이 존재해야만 합니다. 또 5가지 증상 영역이 진단 기준에서 식별되고 인지, 우울, 조증 증상의 평가가 다양한 정신분열 스펙트럼과 여타 정신장애를 분간하는 데 필수적으로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됩니다. 두 번째로 진단을 지지하는 보조적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신분열증이 있는 개인은 부적절한 정동을 나타낼 수 있고, 예를 들면 적절한 자극이 없는데 웃는 것 또는 불쾌감을 표출할 수 있는데 이는 우울이나 불안 또는 분노, 수면 양상의 장애, 낮에 자고 밤에 활동하는 것 등의 수면 양상 장애 및 식욕을 상실하거나 음식을 거부하는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인증, 현실감 소실, 그리고 신체에 대한 염려가 나타날 수 있고 때로는 망상적인 수준에 달하기도 합니다. 불안과 공포증이 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신분열증에서는 인지적인 결함이 흔하고 직업적인 기능적 손상에 강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결함에는 서술적 기억, 작업기억, 언어적 기능, 그리고 다른 집행 기능 등을 포함하고 처리 속도 역시 그만큼 느려질 수 있습니다. 감각 처리 과정과 억제 능력과 함께 주의 집중력의 저하가 나타납니다. 어떤 환자들은 타인의 의도를 추론하는 능력을 포함하는 사회인지적 결함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 무관한 사건이나 자극에 주의를 기울여 의미있게 해석해서 설명망상의 단계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손상들은 흔히 증상의 관해 기간 동안 지속됩니다. 정신증을 지닌 일부 개인은 자신의 장애에 대한 병식이 부족하게 됩니다. 이러한 통찰의 부족은 정신분열증의 증상에 대해 비인지를 포함하고 질환의 전체 과정을 통틀어 그러할 수 있습니다. 병식의 부족이라는 것은 장애의 극복을 위한 전략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전형적으로 정신분열증의 증상 그 자체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뇌 손상에 따른 신경학적 결함에서 일어나는 인식의 상실과 견줄만한 것으로 실인증이라고 명명합니다. 이러한 증상은 치료를 준수하지 않는 것에 가장 일반적인 예측인자가 되며 또 높은 재발률을 예견합니다.
자발적이지 않은 치료의 수를 증가시키고 심리사회적 기능이 더 빈약해지고 공격성 그리고 병리의 과정이 더 나쁠 것임을 예견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즉흥적이거나 무차별적인 공격 행동이 흔한 것은 아니지만 적대감과 공격성이 정신분열증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공격성은 젊은 남성 환자에게서 더 빈번하고 과거 폭력의 이력이 있는 개인에게서도 더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치료에 비협조적일 경우 물질남용이나 충동성과 관련한 경우에서도 그러합니다. 정신분열증을 앓는 개인들 상당수가 공격적이지 않고 일반 인구에 비해서 더 빈번하게 피해자가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도 있습니다. 조현병 교육 영상 한 편 보시겠습니다. 조절할 조, 줄현. 현악기의 줄을 조율하여 좋은 소리를 낸다. 하지만 현악기의 줄이 조율되지 못해 어지러운 소리를 낸다면 이와 마찬가지로 뇌신경이 조율되지 못했을 때 혼란을 겪는 환자 상태를 일컬어 우리는 조현병이라 부릅니다. 악기도 조율을 통해 좋은 소리를 내듯 뇌신경의 조화롭지 못한 부분을 조율하면 평범한 일상생활이 가능한 조현병. 그런데 여러분은 조현병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1장 조현병 바로 알기.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수학자 존 내쉬, 조선의 마지막 황녀였던 덕혜옹주.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조현병을 알았다는 점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조현병을 의지력이 약하거나 성격이 문제라는 등 마음의 병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조현병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치료법이 없던 과거엔 정신 이상자로만 취급했었는데요. 하지만 조현병은 엄연히 뇌의 질병 중 하나. 또한 조현병의 유병률은 전 세계 인구의 1%로 100명 중 1명은 일생 동안 조현병에 걸린다는 사실. 조현병은 주로 젊은 나이인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한창 나이에 발병하여 생각, 감각, 감정, 행동 등 일상생활 전반에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는 뇌질환입니다. 뇌신경회로의 기능장애가 발생하여 생기는 뇌기능장애, 조현병. 조현병은 뇌기능의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도파민, 세로토닌 등의 신경 전달 물질 불균형 때문에 증상이 발생하는데 뇌의 특정 부위에서 도파민 활성이 과다해지면 환각이나 망상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현병은 왜 걸리는 것일까요? 조현병에 걸리는 이유는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비슷합니다. 고혈압의 경우 고혈압 가족력이 있는 사람이 음식을 짜게 먹거나 과도한 음주 및 흡연, 운동 부족일 때 발생하는데 조현병 역시 정신과 가족력이 있는 사람이 스트레스에 취약하여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됐을 때 이를 원활히 해소하지 못한 경우 발생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조현병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다반사. 발생 초기에 신속한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조현병의 증상에 대해 알아볼까요? 실제로 그런 일이 없는데도 누군가 자신을 욕하고 험담한다고 하거나 뭔가가 보인다고 하고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얘기를 수군거린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또한 외모에 무관심해지고 표정이 없어지고 말수와 활동이 없어져 외부와 단절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를 초기, 급성기, 만성기 증상으로 나눈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초기엔 의심이 많아지고 착시나 착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우울, 불안,
긴장, 화를 잘 내며 불면이나 식욕 저하 증상도 나타납니다. 또한 집중력과 기억력이 저하되며 대인 관계를 꺼려하게 됩니다. 두 번째 급성기에는 환각과 망상, 그로 인한 공격적인 언행이나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말과 행동, 자기만의 생각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현병이 만성이 됐을 경우엔 매사 관심과 의욕이 없고 감정 표현도 없어지며 대인관계나 사회활동 없이 집에서만 고립되어 지냅니다. 조현병은 뇌기능 이상을 교정하는 치료제를 꾸준히 복용하면 망상이나 환각 등의 증상이 사라지고 생각과 행동이 정상으로 회복되는데, 다만 치료가 늦어지면 직업활동, 대인관계 등 사회기능에도 장애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조기 진단을 통한 신속한 치료로 질병의 진행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물 치료를 처음 받으면 환각이나 망상 등의 증상은 거의 사라지고 정상으로 회복됩니다. 하지만 상태가 좋아졌다고 안심은 금물. 조현병은 재발 가능성이 높고 재발을 거듭할수록 만성화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꾸준한 치료로 재발을 줄이는 것이 조현병 치료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조현병은 만성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약물을 평생 복용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치료를 통해 증상을 완화시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합니다. 즉, 조현병은 불치병이 아닌 꾸준한 약물 치료를 통해 증상을 관리하는 질환인 것입니다. 학습장애, ADHD, 틱장애. 익숙하진 않지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그렇게 흔한 병은 아니었지만 현대사회가 다양화, 기능화, 복잡화되면서 이게 나타나는 질병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소아 어린이를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관심을 가지실 만한 스펙트럼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는 5대째 가업을 이어 한의학의 맥을 잇고 계신다고 하시는데요. 변한의원의 변기현 원장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100여 년 동안 5대에 걸쳐서 한의학의 맥을 잇고 계신다고 하시는데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흔히들 현대병 중에 하나라고 하는 스펙트럼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게 좀 단어가 생소한데 스펙트럼 장애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전에는 이제 학습장애라든지 틱장애, 발달장애 이런 것들을 별개의 원인을 가진 어떤 개별적인 질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것이 Functional Disconnection Syndrome이라고 그래가지고 뇌의 기능적 이상으로 오는 그런 질환이라고 그래가지고 스펙트럼 질환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스펙트럼이 잘 아시다시피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경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계가 좀 애매모호하죠. 예, 그렇죠. 그런 것처럼 틱이라든지 발달장애, 학습장애, ADHD 이런 증상들이 어떤 경계가 불분명하게 공통적으로 가지는 증상들이 있는 것을 이제 스펙트럼 장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틱장애나 ADHD 그리고 학습장애 같은 이 질환들이 모두 다 유사한 원인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환경적인 원인이나 해부학적인 원인, 그리고 신경화학적인 원인, 또 뇌의 기능적, 기질적인 어떤 손상으로 인한 원인으로 이렇게 들고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좌우뇌의 불균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은 좌우뇌의 불균형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네, 발병 원인이 그래 복합적이지만 결국에는 좌우뇌의 불균형으로 인한 기능 저하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스펙트럼 장애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그런 통계 같은 건 혹시 나와 있는 게 있을까요?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요. 미국의 예를 든다면 1990년에서 1995년 사이에 2.5배로 증가했던 그런 질환들이
2000년도의 조사에 의하면 적어도 6명 중에 1명은 스펙트럼 장애를 앓고 있거나 이와 유사한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 해마다 마치 전염병처럼 기하급수적으로 이런 질환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그렇게 최근에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다면 오히려 한의학에서는 좀 생소한 질환인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 한의학에서도 오지라고 그래가지고 소개되고 있는데 오지라는 것은 그 어지, 행지, 입지, 치지, 발지를 얘기합니다. 이 중에서 그 어지라는 것은 말이 늦은 것이고요. 입지라는 것은 좀 일어서는 것이 늦는 것이고 행지는 이제 보행이 늦은 것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것은 다 그 발달 장애를 이야기한 것이고요. 특히 그 우리 눈이라는 것은 오장육부에 전기가 모인 그런 곳인데 눈의 움직임을 보아 아이들의 어떤 그 뇌의 상태를 관찰하기도 합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스펙트럼 장애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증상과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학습장애, 틱장애, 발달장애, ADHD 같은 어떤 이런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구분이 가능할까요? 일단 학습장애라는 것은 지능이 정상이거나 정상 이상인데도 불구하고요. 노력에 비해서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주로 장애는 읽기 장애라든지 쓰기 장애, 그리고 수학 학습 장애 등으로 이제 나누고 있고요. 또 그 발달 장애라는 것은 그 나이에 비례해서 발달이 돼야 되는데 약 25% 정도 이상 떨어지는 경우를 이제 발달 장애라고 하고요. 거기는 운동 발달 지연이 있을 수가 있고 언어 지연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전체적인 발달 지연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아이들은 그 언어가 늦게 되는 것이 거의 공통적인 특징이고 또 또래 관계의 형성이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뭐 퍼즐이라든지 장난감에 집착하게 되고요. 그런 교우 관계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틱이라는 것은 본인이 의지대로 조절되어야 되는 근육이나 음성을 본인이 조절을 못하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크게 그 운동틱과 그 음성틱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운동틱이라는 것은 이제 시작이 눈을 깜빡거린다든지 얼굴을 찡그린다든지 아니면 뭐 어깨를 들썩거린다든지 심한 경우에는 이제 배를 들썩거리고 심지어 발로 차기도 하고 이런 것이 이제 운동틱이고요. 음성틱은 이제 코를 킁킁거리는 소리를 낸다든지 가래 뱉는 소리 이런 소리를 이제 내기 시작해요. 상당히 많은. 근데 그것이 이제 점점 심해지면 외설스러운 얘기를 욕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큰 소리를 지르게 되죠. 심한 경우에는 뭐 완전히 뭐 침을 뱉고 또 이렇게 음성하고 운동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뚜렛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것을 뚜렛 증후군이라고 하기도 하죠. 다음으로 이제 ADHD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요즘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굉장히 많이. 말 뜻 그대로 이제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를 얘기하고 있는데 주의력이 떨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충동성이 심해가지고 작은 자극에도 욱하는 그런 정신 장애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련의 증상들이 예를 들어서 틱이 있다 그러면 틱만 있는 게 아니고 틱이 있는 아이가 또 과잉성도 있고요. 강박증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조금씩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이외에도 그 강박증이라든지 아스퍼거 신드롬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증상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스펙트럼 질환 속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런 증상들이 이제 공통적인 특징이 모두 다 좌우뇌의 불균형이 있다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이제 진단 방법이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구체적으로 통증이나 증상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렇게 진단을 하기도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일단 이제 그 질문지를 통해서 학습 능력을 평가하게 되고요. 또 지능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그 나타나는 그 질문지를 통해서 하는 그런 검사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아이의 몸의 상태를 보는 거죠. 몸의 상태를.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우리 몸은 거짓말하지 않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아이의 대근육, 소근육의 검사, 감각, 인지 검사, 또 그 운동력 검사. 특히 이제 눈의 움직임을 보게 되는데 눈이라는 것은 그 뇌의 반응적입니다. 그래서 위를 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위를 보죠.
아래, 왼쪽, 오른쪽. 이 눈의 움직임을 보면 특히 뇌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되게 신기하네요. 예, 그러므로 이러한 여러 가지의 결과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어느 쪽 뇌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지를 이제 찾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스펙트럼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예, 제 생각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정의 내리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굉장히 심각한 질병인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 진단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아이들이 이런 검사를 빨리 좀 받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일단 어떤 사물을 볼 때 항상 이제 고개를 삐딱하게 보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눈이 왼쪽 오른쪽이 이렇게 일자가 아니고 이쪽으로 되든지 이쪽으로 되든지 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아이들은 한번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고요. 예,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예, 또 웃음을 참지 못하는 아이도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많이 웃어도 문제가 된다. 예. 아무 이유 없이 웃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이제 검사를 받는 게 좋고요. 또 이제 간지럼을 너무 심하게 타거나 또 심지어 옷을 입었는데 그 옷 레벨에 애가 굉장히 이제 많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도 이제 좀 한번 진단을 받는 게 좋고요. 특히 눈 맞춤이 없는 경우에는 상호작용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눈 맞춤이 없으면 없을수록 문제가 좀 더 심각해진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자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좋아하는 쪽에는 눈을 맞추지만 그렇지 않고는 예를 들어서 어머니하고의 경우에도 상호작용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그 독서를 싫어하거나 읽었던 줄을 계속 반복해서 읽거나 아니면 그 뜻을 이해를 못했을 때도 한번 진단을 받아야 되고요. 또 이제 두통이나 어지럼증 그리고 또 잦은 멀미, 소화장애 이런 경우가 있을 때도 진단을 받아봐야 됩니다. 또한 그 놀이공원에서 이런 이런 청룡열차 같은 거 타잖아요. 그런 것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못하는 아이, 그런 아이도 한번 진단을 받은 게 좋는데요. 이와 같이 그 스펙트럼 장애는 우리의 감각이나 면역계, 소화계 이런데 여러 면에서 이제 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진단을 꼭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치료가 가능한지 치료 방법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유아기나 아동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이제 성인이 되어서도 문제를 계속 안고 생활하기 때문에 이제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어질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스펙트럼 장애를 치료하는 방법으로는 약물 치료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미술 치료, 음악 치료, 감각 통합 치료, 놀이 치료, 특수 운동 치료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 많이 하고 있죠. 이런 치료를 통해서 이제 아이들의 뇌를 개선하고 있는데요. 뇌가 좋아지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영양, 산소, 자극. 영양이라는 것은 음식을 포함해서 약을 얘기할 수 있고요. 약이라는 것은 먹을 때 이제 효과를 보지만 먹지 않으면 서서히 약효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약만으로 치료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또한 그 산소는 이제 호흡을 통해서 공급이 되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자극입니다. 자극이라는 것은 그 자전거 타는 법에 비유한다면 자전거를 배울 때는 힘들지만 한 번 배우면 평생을 타는 것처럼 잊어버리지 않고 자극에 의해서 뇌의 기능이 올라갔을 때 재발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치료 단계에서 중요한 점이 있는데 뭐냐면 모든 자극,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놀이치료, 음악치료, 감통치료 모든 자극은 뇌에 자극이 되는데요. 좌우뇌 구별이 없이 자극을 주게 되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면 한쪽이 좋고 한쪽이 나쁜 상태에서 자극을 주게 되면 어느 쪽이 더 좋아질까요? 원래 좋았던 쪽이 더 좋아질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좋아진 쪽은 자기가 좋아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게 되세요. 예를 들어서 퍼즐 놀이를 한다. 자기 좋아하면 받아들이겠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놀이치료를 한다. 그럼 안 받아들이고 혼자 있게 돼요. 그와 같이 자기가 좋아하는 쪽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좋아지는데 좋아진 쪽이 좋아진다는 것이 또 문제가 되고요. 이것이 불균형이 유지된 채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이제 그런 치료를 받은 후 약 1년 후에 이런 대답을 하게 되죠. 우리 아이가 작년에 비해서 좋아졌어요. 근데 애가 커서 좋아졌는지 커서 좋아졌는지 치료받아 좋아졌는지 모르겠다라는 대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불균형이 유지된 채로 가게 되면 직장에서도 잘 적응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잦은 이직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네. 또 실직을 당할 수도 있고 네네. 심한 경우에는 결혼을 해서도 실패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네네네네. 예, 그러므로 반드시 치료를 해줘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겠네요. 네, 앞서 말씀하신 것들을 정리를 해보면요. 그 스펙트럼 장애는 결국 여러 가지 원인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좌우뇌의 불균형으로 인한 뇌의 기능 저하, 그리고 이제 자율신경계 이상이고 뇌의 불균형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좋은 그 치료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예. 뇌의 불균형인 것은 아주 중요한 이름입니다. 우리 뇌는 좌뇌 우뇌가 일정한 주파수로 교류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 호두를 먹으면 머리가 좋아진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예, 많이 들었어요. 호두가 마치 뇌처럼 생겼는데요. 그 좌뇌 우뇌를 연결하는 곳이 뇌량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뇌량을 통해서 좌우뇌가 그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는 좋고 하나는 나빴을 때 100과 50이라면 50밖에 정보를 교환하지 못하면서 좋아진 쪽은 계속 좋아지고 나빠져 있는, 기능이 떨어져 있는 쪽은 계속 기능이 떨어져 있는 그런 불균형을 유지하게 되는데요. 치료의 원칙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을 갔을 때 길을 알고 가는 것하고 그냥 무작위로 그냥 길을 나서는 거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2교시를 마치고 다음 3교시에서 뵙겠습니다.